상인들이여 멋진 경쟁자가 되자. 세상을 넓게 보고 돈을 벌자. 히토리 씨는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결여된 것이 경쟁심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야. 그 이유는 상인이 멋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상인이 멋져 보이지 않는 것은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네. 세계를 둘러보면 유대 상인들이나 화교들과 같은 멋진 상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경쟁하고 있지. 미국 상인들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화교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든 중화요리점은 반드시 이웃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경쟁한다네. 경쟁하면서 서로 돕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이것은 특별히 중국 요리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네. 그들은 무엇이든지 이웃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경쟁하지. 중화거리를 가보게나 큰 요리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작은 요리점도 큰 요리점에 지지 않고 맛이라면 우리 집이 최고라며 열심히 한다네. 바로 이런 점이 멋있는 게지. 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싫어한다네. 경쟁 상대와 떨어진 곳에 자기 가게를 만들고 싶어 하지. 우리나라 상인이 유대 상인이나 화교와 같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점이야. 우리는 경쟁을 싫어해서 무엇이든 독점하려 들지만 상인에게 독점이라는 건 없어. 독점하는 것은 관료들이나 하는 짓이야. 은행도 반은 관료화된 탓에 무너지려 하지 않은가? 독점하고 싶어하는 사장이나 대표는 모두 생각이 멋지지 못한 사람이야. 경쟁 속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향상심은 인간의 힘을 이끌어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힘을 갈고 닦아 세계에서도 통하는 힘을 키워야 하고요. 이것이 멋있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젊은 사람에게 사업가를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 말의 마지막에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인들도 경쟁을 싫어할 것만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네. 그러면 유대 상인이나 화교에게도 지지 않아 누구를 상대해도 지지 않게 되는 거지. 우리도 경쟁에서 세계에서도 통하는 진정한 멋진 상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시대에 상인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상인으로서의 향상심을 가지고 당당히 세계와 경쟁합시다. 돈벌이가 나쁘다고? 상인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영향도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옛날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제도에서는 상인이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그 흔적으로 아직도 돈벌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지만 유대 상인이나 화교에게는 돈벌이가 정의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 멋진 상인이 생겨나지 못하는 어려운 이유이고요. 이에 대해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조직에 의지해야 안심된다는 정서가 있지. 이것도 역사적인 영향이야. 큰 조직에 들어가 자신의 힘으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거지만 상인에게는 급여가 없으므로 스스로 버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아야 한다네. 이것이 상인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고 멋진 삶이라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이 자세가 상인의 멋진 모습이라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죠. 다만 자신의 힘을 부지런히 쓰는 삶이 멋진 삶이고요. 농업을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두 농사만 지어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농민들이 먹여주었기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없었죠. 이 구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상인은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의식은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모두들 안정을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관청에서 일하면 안정적이므로 모두 그런 곳에 취직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관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산업공상제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입 면에서 불안정했습니다. 즉 옛날의 계급제도에서는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가장 아래 신분이었던 상인이 가장 불안정했습니다. 이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된 직업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옛날처럼 농업 중심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히토리 씨는 현대사회야말로 상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경우를 살펴보게 일본만 해도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공업화를 통해 상품을 만들고 세계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팔아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따라서 상인이 필요한 거네. 게다가 상인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도 손님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상인뿐이지.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해야만 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살아남은 상인이 왜 관료에게 비굴해야 하는가? 스스로 돈을 버는 상인이 왜 관료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물론 상인들이 특별히 뽐낼 필요는 없지만 결코 비굴해질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 장사가 나쁘게 여겨지는 것은 낡은 전통의 흔적이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자신이 상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 쉬워집니다. 현대는 경제 시대입니다. 언제까지나 농업국가였던 옛날 의식에 끌려다녀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살아갑시다. 100년 동안의 생존 경쟁. 지금부터는 히토리 씨가 분석한 현재의 일본이 직면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통해 이 책을 읽는 이들의 사회를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히토리 씨는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하기 전에 세계 정세를 빼놓고는 경제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히토리 씨의 견해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합니다. 세계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쪽 진영과 동쪽 진영, 즉 한쪽은 미국으로 한쪽은 소련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고 있었지. 20세기는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전한 후 50년 동안 냉전 체제였어. 하지만 소련이 지고 세계는 지금 하나가 되었네. 따라서 앞으로 큰 전쟁은 없을 거야. 전쟁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소련이 전쟁에 진 이유라네. 소련은 미국에게 총탄 한 발 쏘아보지 못하고 졌어. 그 이유는 소련의 경제가 아주 나빴기 때문이지. 즉 지금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로 승부하는 시대야.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가 무참하게 당하고 있는 상대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라네. 중국에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싸다네. 양복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볼까? 양복을 만드는데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중국에서는 몇천 원에 만들 수 있어. 북한은 어떤가? 500원이면 만들 수 있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경제의 시대, 그리고 생존 경쟁의 시대라네. 기업도 상인도 이기는 쪽과 지는 쪽으로 나뉘지.
누구나 이기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생존 경쟁은 100년 동안 계속될 거야. 세계가 똑같은 임금이 되기까지 이 상황은 계속된다네. 중국의 임금이 오르면 일은 북한으로 가겠지. 북한의 임금이 오르면 그 다음은 아프리카로 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기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지.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임금 수준이 되기까지 이것은 계속될지도 몰라. 100년이란 과장된 시간이 아니라네. 최소 100년은 걸릴 거야.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네. 아마 이대로 100년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끝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 다만 기다려도 헛수고일 뿐이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남으면 된다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상인이나 기업이 많이 나오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100년은 계속된다. 내가 살아남아야 나라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정치가와 관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정치 문제다. 관료가 나쁘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상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지 못하는가? 이 말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치가나 관료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토리 씨는 정치가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지금 일본에 사는 삼나무 천지가 되었지만 이것은 관료들이 수십 년 계획이 잘못된 탓이야. 관료들은 여러 종의 나무가 자라던 산림을 모두 자르고 삼나무만 심어서 생태계를 바꿨지. 그 때문에 삼나무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 만약 공장에서 이 정도로 심한 공해를 낸다면 나라에서는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배상금을 물게 할 테지만 삼나무의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이것은 관료들이 세운 계획이 잘못된 탓이지. 관료는 삼나무라면 수요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어. 관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삼나무가 똑바로 자라면 솎아내고 집을 만들 때 발판을 만드는 그 재료로 솎아낸 삼나무를 쓴다. 하지만 요즘의 발판 재료는 모두 철 파이프로 바뀌어 삼나무는 필요 없지 않은가? 삼나무가 좀 더 굵어지면 이번에는 기둥으로 쓰면 된다. 그런데 요즘 기둥은 외국에서 사오지. 따라서 기둥의 재료로서도 삼나무는 필요 없어. 좀 더 굵어지면 전신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전신주도 요즘은 콘크리트라서 역시 삼나무는 필요 없어. 아주 굵어지면 나무통 재료로 쓰이지. 하지만 요즘은 나무통 같은 건 드물지. 여기서도 삼나무는 쓰이지 않는다네. 결국 관료 몇 명이 모여서 수십 년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어.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몇십 년 앞의 일을 알 리가 없지. 말하는 것은 그들 자유지만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가? 관료들의 계획은 앞으로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료나 정치가에게 기대하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다운 자각이 성공의 열쇠.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과도하게 기대하지. 정치가에 대해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을 그르친다네. 냉정하게 보면 정말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 정치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헤매고 있어도 좋아. 시끄럽게 떠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게 되어 있어. 반드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진다네.
지금보다 100년 전은 정말 심각했고 200년 전은 더욱 심각했어. 역사는 반드시 좋은 쪽으로 흐르므로 이것만은 안심해도 좋아. 다만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되지 않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는 동안 일본은 그 덕을 많이 봤지. 땅값도 오르고 주식도 올랐어.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득은 없어. 동서냉전 시대는 미국이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에 추력해 왔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일본은 경제를 발전시켰죠.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가 경쟁 시대로 들어서서 일본은 미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미국이 일본을 경제적 의미의 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면 덤프트럭과 경자동차 차이와 같지. 어차피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미국은 경쟁을 즐긴다네. 미국에서는 방송국이나 연예계도 엄청난 수로 경쟁하며 싸워서 이겨내지. 따라서 그 속에서 이겨낸 사람은 모두 강하네. 일본은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미국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일본은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동등한 경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아니니 국내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주식이나 땅값도 앞으로 서서히 내리거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고작이야. 실은 우리나라 역시 서서히 떨어져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나 상인이 어느 만큼 나오는가가 회생의 열쇠라네. 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주식이나 땅값도 앞으로 서서히 내리거나 실은 우리나라 상인이 어느 만큼 나오는가가 회생의 열쇠. 다시 말해 나라를 구하려면 상인이 열심히 돈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상인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원래 상인이면서 자신을 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자신을 경영자라고 생각하거나 직장인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정말 상인다운 상인이 나오기 힘들다네. 진정한 상인이라면 정치는 잊어야 해. 장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가 나쁘다든지 관료가 나쁘다든지 하는 말은 그만두어야 한다네. 말해봤자 좋아지지 않아. 그보다 상인은 장사에 전념하면 되는 거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라 경제도 바로 선다네. 실제 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나 평론가들이 관료직에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지. 실제 경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제는 불가능하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 조상들은 바보였어.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될 텐데 불가능한 사람을 모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것도 옛날에는 몰랐느냐고 분명히 말할 거라네.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상인뿐입니다. 정치나 공무원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요. 상인은 장사에 전념하면 됩니다. 또 그것이 나라를 회생시키는 열쇠이기도 하죠. 내일을 읽고 오늘을 장만하라. 앞으로의 일본은 규제 완화와 함께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토리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타월이 들어오는 바람에 타월 업계에 타격이 크므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야기에 별 진전이 없어. 그 이유는 사람들은 싼 물건을 선호하기 때문이지. 타월 회사사 회장이 싸지만 품질도 나쁜 물건을 사는 것은 소비자의 손해라고 했네. 그것을 듣고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는군. 누구나 싼 물건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하고 말하더군. 하지만 그렇지 않아. 문제는 타월의 품질이 아니라 만일 타월 업계가 전부 파산하면 실업자가 얼마나 나올까라네. 미국은 더 많은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미국은 값싼 수입품 때문에 국내 업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자 그 업계를 지키지 않으면 실업자가 몇 명 나오는가를 계산했어. 그 이유는 물건이 싸더라도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이라네. 이것이 바로 무역 자유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타월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타월 업계 역시 그런 시대가 올 것에 잘 대비해서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값싼 타월을 만들 수 있다면 중국의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국내로 들여와서 팔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간의 공업화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등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규제가 철폐되고 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시대의 추세입니다. 상인이라면 주위의 진보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해야 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황은 없습니다. 지금의 불황은 아무래도 이상해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본은 분명 디플레이션 상황이지만 물건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불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을 불황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본이 불경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의 장기화는 상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거품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지. 개인 자산이 12,000조 원이나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14,000조 원이네. 2,000조 원이나 증가해서 아직 세계에서 가장 부자야. 게다가 매년 국제 수지는 흑자인데도 불황이라니 정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이것은 상인이 현명하지 못해서야. 개인 자산에서 늘어난 2,000조 원만이라도 일본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인원 감축은 있지도 않을 게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될 리도 없지. 상인이 돈이 움직이도록 지혜를 짜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거품 경제가 무너진 후 일본의 예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돈이 있으면서 그것을 장사에 활용하지 않는 상인의 현명하지 못한 태도가 오늘날 불황의 원인이라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디플레이션이 되면 누구나 싸게 파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히토리 씨는 이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인이 현명하지 못하니까 고작 생각해내는 일이라고는 싸게 파는 것뿐입니다. TV에서도 덤핑 업소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네. 싸게 파는 업소가 하나 생기면 주위에 50개 업소가 무너지지. 지금까지는 시중에 부족한 물건을 내놓으면 판매가 가능했지. 가령 냄비나 솥이 없을 때 그것을 팔면 팔리고 옷이 없을 때는 옷을 내놓으면 팔렸어. 하지만 지금은 냄비나 솥, 옷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상인은 그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짜내서 돈을 움직여야 하네. 지혜를 짜지 않고 싸게 팔기만 해서는 실업자만 증가할 뿐이야. 좀 더 지혜를 짜내 잘 팔리는 상품을 내놓는다. 상인이 지혜를 짜서 세상의 돈을 움직이게 하면 불황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히토리 씨는 생각하죠. 이 불황에도 히토리 씨에게는 해결책이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불황은 없다. 상인이 지혜를 짜내면 불황은 끝이다. 지혜를 짜내 불황에도 팔리는 상품을 내놓자. 여성의 시대를 직시하라. 히토리 씨는 종종 남성은 여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성도 결국 여성이 낳고 엉덩이를 맞아가며 살아간다네. 여성에게 반항해도 이길 수가 없다네. 히토리 씨는 남성이 여성을 이기지 못하는 데는 깊은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물로서의 암컷은 수컷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어. 생물이 탄생하고 쌓아온 역사의 3분의 2는 암컷밖에 없었지. 암컷은 생물로서의 본능적인 진화가 수컷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네. 히토리 씨는 여성이 정밀하다는 예로 출산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엄마 혈액형이 A형이고 태아가 B형일 때 이 두 사람은 탯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와 아기 혈액은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네. 그런데 보통은 혈액형이 다른 엄마의 혈액이 아이에게 들어가면 피가 굳어 죽지. 그런데 실제로 아기는 죽지 않아. 엄마의 혈액이 태반을 지날 때는 다른 물질로 바뀌어 아이의 혈액형이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이의 혈액도 태반을 지날 때 엄마의 혈액형으로 바뀐다네. 태반은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혈액형이 바뀌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여성의 몸 안에 있다네. 일반적으로 복잡하면 부서지기 쉽지만 여성은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만큼 강하네. 그러나 남성은 망가지기 쉽지. 옛날부터 남자아이는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금방 병이 나거나 죽기도 하지.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정밀하면서도 강하다네.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을 보면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정밀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을 남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정밀하고 강인한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시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강하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기본이 됩니다. 여성이 강하다는 전제하에 살아남기 위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도록 합시다. 남성들이여 회색지대를 가져라. 여성의 정신에는 회색지대가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여성의 정신이 남성보다 강한 이유는 이 회색지대 때문이라고 하죠. 남성의 정신에는 흑과 백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흑백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남성이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예는 극히 드물죠. 그런 여성의 정신에는 흑과 백 이외에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흑도 백도 아닌 중간, 즉 이 회색지대만큼의 정신 용량이 남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남성은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애매한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사람이 멀쩡한 다리에 깁스를 하면 신경 쓰이지 않는가? 동물도 마찬가지로 멀쩡한 다리에 깁스를 하면 신경 써야 벗기려고 하지만 잘 벗겨지지 않는다네. 여기에서 순놈과 암놈의 차이가 나타나지. 순놈은 깁스 다리를 참을 수가 없어서 벗겨지지 않는 것을 밥도 먹지 않고 줄기차게 벗기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지만 암놈은 벗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한다네. 그리고 태연하게 밥을 먹거나 잠도 자고 깁스를 한 다리를 끌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나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밥을 먹는다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성이 오래 사는 것 같아. 남성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스트레스로 정신이 어떻게 되든가 아니면 일찍 죽고 말 거야.
결국 이런 차이는 회색지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네. 여성은 정신적인 용량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 여성은 신체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회색지대가 있는 분만큼 정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강하고요. 한 가정의 주도권도 정신적으로 강한 여성이 쥐고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아내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집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이지. 남편이 잘난 척하며 이런저런 말을 해도 여성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야. 여성은 깁스를 떼어내기란 어려운 일이니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상대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남성끼리 싸운다면 싸움이 나서 서로 죽이려고 들겠지만 여성은 회색지대가 있어서 부부간에 큰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라네. 앞으로는 경제시대이므로 전쟁은 없을 것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상대를 죽일 일도 없어. 때문에 그런 경제시대가 되면 남성은 더욱더 불필요해지지 않겠나. 그러므로 앞으로 남성도 회색지대가 없으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네. 남성이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체력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20세기는 남성의 힘이 필요했고요. 그러나 21세기는 경제의 시대이고 전쟁은 없을 것이므로 남성의 힘은 필요성을 잃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남성에게도 회색지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남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성도 회색지대를 지니고 흑백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도 태어날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고요.